플랫폼을 좀 사용해 보셨나요? 여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건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네. 거는 사용해 보셨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제 AI 활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들을 수학 수업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에 있는 플랫폼과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다른 플랫폼들을 비교해 가면서 혹시 관련된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사용한 건 아무래도 수업에서 사용한 거니까 이제 사용하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학생들 간의 얘기도 계속 같이 이루어지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정말 그 대부분의 방과후 수업, 개별 보충 수업 이런 데서만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학습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끼리, 그 다음에 교사랑 학생들끼리 사이에서 그런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AI 여기 플랫폼을 보면 칭찬이나 격려를 넣었는데,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상호작용이라고 분류는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정은 박사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는 저희가 교육학에서 말하진 않지요. 그거 이제 강화라고 표현을 하겠죠. 일종의 이제 강화물로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이 질문은 맞춤 학습에 대한 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요즘 맞춤 시대죠. 요즘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맞춤자 안아주면 인정 안 해요. 여행도 맞춤, 건강도 맞춤, 뭐 집도 맞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그 경향성인 것만은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춤 건강이라든가 맞춤 여행이라든가 맞춤 음식이라든가 맞춤 이런 것과 맞춤 학습을 같은 층위로 놓고 볼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전자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 욕망대로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학습을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건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교육학에서 보면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크게 다르죠. 근데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반복 훈련해서 적절하게 강화물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학습하는 이제 그런 학습이라면,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은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그렇죠.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 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행동주의 방식이냐 아니면 구성주의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에 개발되고 있는 AI 플랫폼이 모두가 다 행동주의 방식만 따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구성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AI 기술이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몽벨로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이제 그 AI 튜터, AI 그 플랫폼에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던 10개의 도구 중에는 하나를 빼고는 그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 개발자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그 네트워크 부분에는 아직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기술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기술은 거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생각이 좀 못 미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 기술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효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인간교사의 신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책 61쪽에 보면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신체적 표현이 교실에서 의도적이고 관통하는 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라는 것, 또 수업에서 시간과 리듬을 조정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학습을 위한 장면 설정을 한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신체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교사의 이런 의미 있는 신체 언어들이요. 이런 것들이 과연 AI 보조교사가 적절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내용과 제 책을 연결해서 그 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그 주정은 박사님 보고서 160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AI 튜터엔 카타르시스가 없다. 아까 상호작용 말씀하셨잖아요. 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거기 아이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요. 그 정답과 무슨 새로운 문제, 나에게 꼭 맞는 수준에 맞는 그 문제를 맞춤형으로 배열해 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따뜻한 교감, 눈빛, 격려해서 배우는데 그게 없다는 걸 이미 아이들은 간파하고 있죠. 그 아이들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라발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학자가 아주 세계적인 교사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교사교육, 가르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메소드 액팅이라고 해요. 정말 순전히 몰입해서 감정을 다 던지는 연기 아시죠? 가르치는 행위가 감정 없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 열정과 제스처와 목소리 어조 없이 전달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로봇처럼 말씀하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신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 신체의 이 측면을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먼 미래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 특히 이 책에서 혹은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너무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났을 때, 인공지능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소름을 끼치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분야에서는 불쾌한 골짜기, uncanny valley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제안하죠.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건 인간 교사에게 맡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빅데이터라든가 정말 공학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이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게 보고서 160쪽, 161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현주가 했던 이야기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저도 사람 튜터한테 교육받는 게 아직까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튜터는 인간 교사를 말합니다. 편하다는 게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여쭤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제가 모르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말하자면 신체 언어가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선생님이 그거를 판단하시고 어느 부분을 모르겠는지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하니까 그래서 더 편해요. 이렇게 현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김보현 선생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선생님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거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AI 활용 교육이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AI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서 그냥 AI 때문에 드러난 문제인지 이제 그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이랑 학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이 플랫폼에서 경험한 거는 한마디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그다음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 수업을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맞을 때까지 풉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지겨워하고 수포자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논문들에서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질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학습이 뭔지를 좀 다시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정훈 박사님 먼저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연구만 했지 정의까지는 아직 못 내렸습니다. 제 정의는 못했고요. AI 활용 교육의 문제가 결국은 그 AI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육의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세요. 결국 그거를 찾아간 게 이 연구의 결론인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지금 AI라고 하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그게 잘못이야 라는 것처럼 AI가 아직 별로야 라는 것 같은데 그 별로인 AI를 만든 게 누구냐면 저희 인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게 바로 인간이죠. 바로 AI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도구고 산물입니다. 뭐 기업의 개발자가 됐던 뭐 스타트업 누군가가 됐던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스타트업 기업 아주 이제 젊은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수학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 그랬어요. 수학을 못 해보지 않았지 한 번도. 수학 때문에 울어보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잘 못 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만든 도구는 우리의 의식의 산물이라는 거죠. 우리 의식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저는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AI 많은 그 플랫폼이라든가 도구들, 뭐 코스웨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미래 교육은 정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처방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복,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교육이었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꽤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뭔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혁신에 대한 생각도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것 자체를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또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뭐 이런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상호 모순된 것들이 이 교육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가 그렇게 또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도구는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좀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 뭐 이제 이 연구에선 등장하는 도구가 아니지만 이후지만 이제 챗 GPT가 요즘 나오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 질문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까? 우리 어떤 학자가 자신은 이 챗 GPT가 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이 챗 GPT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은 과연 질문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 어두운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것, 대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한다면 학습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상상을 한다면
그것이 또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우리는 유토피아 또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저는 기술적 낭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는 테크놀로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좀 더 가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면 굉장히 얘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구태의연한 답으로 흘러가요. 교육적이어야 한다. 네. 우리가 그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육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렸다면 이제 그것을 좀 찾아서 함께 그 개별 맞춤형과 교육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인다면 선생님들이 이 불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뭔가 모색하실 것 같아요. 도구가 완전하지 않아도 잘 쓸 수 있어요. 훌륭한 요리사는 또 그 요리에 정통하고 좋은 요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요리사는 무딘 칼을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도 뭔가를 해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한계 속에서도 뭔가 또 빛을 내서 아이들하고 또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뭐 도구는 도구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바로 우리가 교육적인 것, 또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상상, 또 교육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데요. 이게 AI 활용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문제로 닥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교수님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지 AI 활용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 보셨는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세상에 많은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없죠.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 기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질문의 의미는 근데 AI를 가져왔어 이제. 그러면 AI를 활용하는데 이 문제는 AI 테크놀로지의 문제, 기술적 문제일까? 아니면 기존 교육 체제의 문제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해서 길게 답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인용을 하나 할게요. 옥스퍼드 대학에 주디스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전공이 기술사회학이에요. 테크놀로지 인 소셜 사회학 연구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특히 AI 테크놀로지가 이 변화를 견인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이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잘 적용할 건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걸 추구하려면 오히려 개발자와 기술 공학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춘 이들, 인문학자 혹은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이 이 설계에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주눅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옥스퍼드 대학 주디스 와이즈먼의 이야기로 대신해서 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AI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또 교육학자의 문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효 선생님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우선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로봇은 교사를 대체하지 못할 거야 안심했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 저는 우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 58쪽에 미래의 교사
교사의 일은 로봇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AI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162쪽에서 아까 읽어주셨던 현주라는 학생이 미래의 완벽한 튜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래?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는 AI 튜터가 사람처럼 태블릿에 얼굴도 나오고 자신이 푸는 문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틀린 부분을 조언해 주거나 제출한 답안을 분석해서 다른 문제들을 더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라는 답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만약 이 현주라는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요. AI의 상호작용 능력이 진짜 교사를 능가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크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아마 교사들이 그 막연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체성이 나오면 되게 약해지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직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없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좀 포인트를 그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따부터 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교사의 그 현주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현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은 사실은 학습 부진 학생이 아니고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이 도구가 기초학습 부진이라든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빠르게 떠나죠. 이 도구를 빨리 이탈하다 보니 그 자리를 학교에서는 좀 채울 수밖에 없었고 해서 신청자를 받다 보니 우수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거기를 메우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학생이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상위권 학생도 만나보고 중위권 학생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기초학습 부진 학생도 만나는 그런 우연치 않은 경험을 연구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에서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교사들 선생님들의 선택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 보고서에 이제 위임과 자임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위임과 자임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가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라고 이제 주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까 빠른 이탈 현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런 편의성이 자꾸 증가되면 될수록 아까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서 그 홀로그램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막 이런 초기술의 상태가 돼서 정말 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기술이 된다면 저는 정말 교사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AI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AI라고 하는 기술이 없어 우리의 교사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자들은 AI로 인해서 교사의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당사자가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아까 이제 반대로 말씀드린 바로 이제 자임하는 교사들은 바로 이제 다른 형태의 선생님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거기 저는 이제 이번에 특수학교 교사의 장교사에게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게 특수교육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특수학교라고 하는 이름만 빼고 나면 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테크놀로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좋을까? 뭐가 더 바람직할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빨리 이것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를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정말 발품을 팔고 시도해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른 형태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도구가 필요하다.
라는 걸 하나 주장하셨고, 또 하나는 내 역할은 끊임없이 그 기술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지를 질문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울컥? 제가 아, 울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울컥하는데 달림이 때문에도 울컥 많이 하고요. 했지만 그 선생님에게서 이제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홀로그램 아니라 홀로그램의 몇 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나타나도 이런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문제의식, 그런 고민, AI는 고민하진 않잖아요. 결국 고민하는 교사, 이게 바로 저는 교사의 역할, 고민하는 역할이 저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모두 고민해 보고자 모인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가장 구체적인 답변인 거죠. 교수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이 보고서에서 읽었던 부분을 연결해서 열심히 아주 읽었죠 제가. 연결해 보면 보지. 마이크를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AI 튜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 교사 역할은 뭘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언젠가 그게 구현이 되겠지만 지금 모습을 여기서 잘 쓰셨어요. 뭐라 쓰였냐면 관리 교사란 이름으로 인공지능 그 AI 튜터링이 지능형 튜터링이 이제 그 학교에 배치가 되면요. 그 머신과 아이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가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 선생님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용어를 표현했냐면 큐레이팅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날것의 언어로는 지지고 볶는 작업을 엄청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학습지 하시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가져오는 각종의 뭐 멀티 그 뭐죠? 그 아이패드 등등등 뭘 이용해서 하는 그거 애들 주면 하나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큐레이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작업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정말 그게 없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면은 역설적인 현상이 있어요. AI가 들어가서 더 우리는 교사들이 일은 편해질 거야. 더 자동화될 거야. 업무는 경감될 거야. 그런데 새로운 노동들이 굉장히 출현하고 있어요. 그건 교육 분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I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자동화된 많은 그 문명, 공업 사회, 뭐 이런 것들의 그 이면에는 자동화라는 그 이면에는 새로운 노동들,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게 출현해 왔어요. 이 부분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 앞으로 미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활용 교육을 하면 할수록 교사들에게 업무가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요.